자, 은퇴 설계 관련되는 문제풀이, 지식형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 안 나와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지선 다 나와 있는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먼저 1번 문제서부터, 챕터 1의 1번 문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기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무차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선상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이거는 차이가 없어도 이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이렇게 등고선, 산에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여기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들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간에는 차이가 없다. 이 선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 뜻을 기억하시라 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크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수록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원점에서 멀수록 더 효용이 크다. 이들 간의 차이는 없지만 멀수록 효용이 크고 가까울수록 효용이 줄어든다라는 부분. 맞는 얘기죠.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된다. 맞고요. 원점에서 보았을 때 볼록한 형태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죠. 원점에서 봤을 땐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볼록하게. 오목한 게 아니고 볼록하게. 그 다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진다. 우상향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우하향으로 그리죠. 지금.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여기는 다 여기도 다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가 그쵸? 이 만나는 이 점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프 그려놨고 거기에 각각의 설명도 다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2번. 다음 가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어떤 것들로부터 기대되는 심리적 효용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요거는 기대효용 이론에 대한 이야기죠. 예, 기대효용 이론.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은퇴 설계 실행 절차. 6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단계는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한다. 요거는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가 좀 달라요. 달랍니다. 재무설계 프로세스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지만 은퇴 설계에서 6단계 프로세스에서 1단계는 정보 수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 은퇴 기간 중에서 필요한 총 은퇴 일시금을 선정한다. 3단계. 설계 시점 기준으로 은퇴 자산을 평가한다. 설계 시점 기준이 아니고 어떤 시점? 은퇴 시점. 이 기준으로 평가하죠. 예.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은퇴 시금을 계산하고 저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에 이제 연간 저축 계획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은퇴 정보를 수집하고 은퇴 시점에서의 총 은퇴 일시금, 은퇴 시점에서의 준비 자금, 그리고 은퇴 시점에서의 부족 자금, 그리고 저축액을 계산해서 저축의 계획을 세우는 거. 그렇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은 끝나고 챕터 2 은퇴 소득.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은퇴소득 1번 문제. 자,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표 은퇴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내가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산출하는 목표 은퇴소득은 고객이 목표로 하는 은퇴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은퇴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목표 은퇴 소득 대체율은 목표 소득 대체율은 그 필요 소득 대체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소득, 그리고 은퇴 전 소득 비교한 것. 그래서 보게 되면 목표 소득 대체율을 통해서 개인이 희망하는 은퇴 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필요 소득 대체율이다라고 해서 거기 공식 나와 있는 부분, 은퇴 전 소비 패턴으로부터 예측된 은퇴 후 소비 수준, 그 다음에 은퇴 전 소비 수준, 요걸로 비교하는 것, 이런 공식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 은퇴 소득, 필요 은퇴 소득이나 필요 소득 대체율 또는 목표 소득 대체율은 희망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거.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챕터 2는 이 정도, 한 문제로 냈는데 그 한 문제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재에서도 그 각각의 표에 대한 소득 대체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출제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대표적으로 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구분 정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공적연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항에서도 공적연금 부분, 그다음 사적연금 부분 이쪽에 많이 공을 좀 드렸습니다. 자, 공적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1번, 챕터 3번의 1번 문항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기초연금.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죠. 공공부조제도고, 그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면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서부터 지급해 주죠. 그 다음에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하고, 그래서 이력관리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선택이 안 됐어. 그래서 이력관리제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력관리제도에서 연락이 왔어. 그럼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죠. 부양의무자가 금융소득 종합소득자이거나 또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따지지만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본인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부양의무자는 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자, 2번 문항.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그걸 합한 금액이죠.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하죠. 그러니까 부부합산해서 한다라는 거죠.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거에서 110만 원은 빼주죠. 그리고 그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110만 원 빼면 9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63만 원.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소득으로 잡히는 건 63만 원만 잡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있어도 차감하고 계산해서 좀 낮춰줬다라는 거죠. 소득 인정액을 좀 낮춰서 평가한다. 공식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사례 문제로도 나오니까, 그쵸? 계산 문제로도. 그러니까 지식형 안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이 국민연금 대표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받은 급여, 그 다음 국외에서 근로로 제공받은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자활근로, 이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지.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한번 볼까요? 기초연금 산정 시 무료임차 소득에 대한 설명. 무료임차 소득. 무료임차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6억, 그 다음 0.78%.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와 수급자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무료임차 소득,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무료임차 소득은 19만 5천 원이다. 2분의 1씩 거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료임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0.78 나누기 12 이렇게 하게 되면 19만 5천 원 나오죠. 예,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번은 맞고 2번 무료임차 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부분은 이분이 자녀주택에 무료로 임차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뭐를 줬을 거다. 임차료를 줬을 거잖아요. 지불을 했을 테니까 그거만큼 뭐로 인정하겠다. 그거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 비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거였잖아요.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돼서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요.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가 무료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주하면 적용하죠. 틀린 건 4번이고, 그 다음 자녀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기준연금액을 전액받는 자를 빠짐없이 고르시오. 단 감액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그러니까 기준연금액을 전액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월급여.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연금액의 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 그 다음 국민연금의 유족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이 중에서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감액 여부에 해당이 안 되면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다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참조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49만 원이고요. A급여가 27만 원이에요. 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49만 원이고 A급여가 27만 원이고 기준연금액이 34만 4,810원이네요. 그 다음에 부가연금액이 16만 7,400원이고 복위의 조건은 고려하지 마라. 이거 말고 조건은 고려하지 마라라고 돼 있죠. 그럼 기준연금액의 150%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기에 150%. 그러면 이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해당이 되면 34만 4,810원 곱하기 150%. 그럼 50만 2,215원이네요. 150%면. 50만 2,215원. 그 이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4만 4,810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4번 문항에서
4번 문항에 대한 실전 문제인데 4번 문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자. 거기 두 번째 보면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국민연금의 월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몇 퍼센트? 150% 이하인 자.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예시로 나온 거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해설로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 다 고려해서 보시고요. 150%가 넘어가면 뭐 그러면 이제 200% 이하이냐 그것도 넘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밑에다 해설 쪽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기초연금의 감액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을 받는 경우에 부부감액 있죠. 20%씩. 각각에 대해서 산정된 기준연금액의 몇 퍼센트? 부부는 각각에 걸쳐서 20%씩 감액하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어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30%를 감액한다. 소득 역전 방지와 관련돼서 만약 하게 되면 20%, 최대 10%까지 남겨놓을 수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최저연금액 보장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기초연금액 급여액이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로 산정될 경우에는 최저연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 그러니까 거기 최대 기준연금액의 30%를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최대 10%. 그러니까 소득 역전 방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본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연금액의 기준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98만 원이어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01만 원이라서 못 받았고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받는 바람에 이 사람이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108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받음으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은 만원 차이 때문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여기 억울할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운용한다? 예. 감액제도를 운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부감액 같은 경우에는 부부감액은 20%씩 한다 그랬잖아요.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거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있었을 때도 써야 되지만 부부가 있었을 때도 써야 되는 거. 그러면 그만큼 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두 사람이 쓰는데 곱하기 2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켜는데 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 전기를 켜나 두 사람이 앉아있을 때 전기를 켜나 똑같잖아요. 전기 하나만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곱하기 2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 20% 정도 될 거다 라고 해서 감액해 주는 거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감액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감액 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감액해도 예, 최저 금액은 있다. 그게 최저연금액 보장제도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래서 바로 밑에 최저연금액 보장제도를 두고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경우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에 기준으로 감액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고 있는 거죠. 그건 나머지는 7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죠. 당연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한다. 맞아요. 기준은 이렇지만 18세 미만인데 사업장 가입자 적용 대상 근로자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은 가입. 예외로
원하지 않을 경우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가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일용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가입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다르다. 조건은 밑에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17세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되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빼주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반대였어요. 과거에는 원래는 아닌데 희망하면 들어오는 거였는데 지금 현행법은 기본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희망하면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빠지는 걸 희망하면 빼주는 거고. 그래서 8번 문항.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임의 가입 후 2회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는 2회 이상이 아니고 6개월. 이게 과거에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외국인은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사업장에 근무하면 당연 사업장 가입자는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서 임의 계속 가입할 수 있고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임의 가입자가 될 수는 없죠. 그 수급권자가 가입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아니죠.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사업장 가입자, 임의 계속 지역 가입자.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 이렇게 나눠본다 그러면 여기 9%, 9%, 9%, 9%, 여기는 9%를 2분의 1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계속 사업장 가입자도 9%인다. 요건 본인 부담. 본인 사업장.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죠.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 납부지휘자는 제외하고요. 이 평균소득 월액 3년간의 평균액. 그래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3월 말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적용해서 1년간 가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 않고 과세자료 등의 이거 조사, 확인을 결정을 하죠. 그 다음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 이상으로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10번 문항.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에 대한 내용.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 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적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은 매년 12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
여기 국민연금 가입자 전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원액 기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 적용 기간은 4월부터 3월까지. 그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죠. 임의 계속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고 임의 계속 지역 가입자. 당사자의 소득에 의해서 기준소득 원액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임의 계속 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 원액 이상으로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 그 다음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는 소득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A 과정에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나는 국민연금 AFPK 할 때 자세히 알았어 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중위수 소득 원액에 대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났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그러니까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쪽은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교재 앞쪽에 보면 수험 전략 쪽에서 출제 빈도 쪽에 예상 출제 비중,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몇 문제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예상 문제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쪽 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쪽에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 개인연금 쪽에 해당하는 파트들. 자, 11번 문항.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불러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납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까지 선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60개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60개월 또는 5년. 몇 세? 50세. 제가 본 강의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50세 이상, 저도 50세 이상 돼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그 전에 50세 이상이 돼서 명예퇴직을 하고, 뭐 그 전에도 뭐 강의는 계속 했었고, 금융기관에도 근무했었고, 그리고 금융기관, 그러니까 저는 투잡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그 금융기관을 그만두면서, 그러면서 저는 선납했거든요. 5년 선납했는데 60개월 선납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이게 소득공제가 돼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공제가 되는데, 명예퇴직하는 그 해에 제 소득이 이제 그때는 근로소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니까, 강의하는 소득도 있으니까 제법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60개월치 한꺼번에 넣으니까 이게 소득공제가 되면서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던 것 같아요. 이 혜택을 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어쨌든 60개월까지 가능하다. 5년. 선납 시 신청연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사실 이거 혜택은 크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죠. 농업인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월납이 원칙이지만 예외 분기납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면 임의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년이 경과하면. 그래서 3년.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가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기간은 법정 기한이다. 그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이 된다.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1 경과마다 1500분의 1 가산하고 최고 가로의 퍼센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31일서부터는 6000분의 1 가산하고 최고 가로의 퍼센트를 가산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앞에는 최고 2%, 뒤에는 최고 5%. 그래서 2%와 5%는 좀 기억을 해 주십사.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항. 자,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였죠.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분할연금 같은 경우, 그쵸? 예, 지급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녀가 20세라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죠? 19세 기준으로 하니까. 대신에 이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25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도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이 된다? 아니, 요거는 연령별로 다르죠. 그쵸? 연령별로 요즘에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다르다. 연령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별로 지급 연령 상향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번 문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될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자. 국민연금은 공공부조제도가 아니고 사회보험제도죠. 네.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본인이 뭐를 내냐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제도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1966년에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몇 세라고 되어 있어요? 64세다. 한번 보죠.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3년생, 54, 55, 56년생까지는 61세에 국민연금을 받죠. 57, 58, 59, 60년생은 62세에 국민연금을 받아요. 64, 65, 66년생까지는 63세에, 61년생, 62, 63, 64년생까지는 63세에 받아요. 65, 66, 67, 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고요. 69년생 이후서부터는 65세. 현행법에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더 늘린다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1966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64세에 받는다. 맞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렇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5년 이내까지만 감액하죠? 예, 5년이 지나면 감액 없습니다. 그렇죠? 예.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급여의 감액의 경우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 감액하는 금액이 2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 15번 문항. 국민연금 급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번 문항까지 할게요. 자, 국민연금 급여와 관련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득이 있는 업무란 수급권자의 월 평균 소득 월액이
월 평균 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A값.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몇 년간,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기했을 경우에 1년당 7.2%, 월 0.6%를 업해서 주죠. 대신에 부양가족연금액은 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수급 대상자의 과세 대상 총수입을 적용한다. 거기에 월 소득 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본인의 소득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 그 종사 월수로 나눈 것. 그래서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부분이 과세대상 총수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한 30만 원 나왔어요. 이것도 포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해설에 제가 넣어놨죠.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것. 틀린 건 3번. 그 다음에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1년당 7.2%, 월 0.6%씩 올려서 줄 수 있다. 다만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는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된다. 자,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해서도 더 올려받는다. 아니라 그랬죠, 방금. 그쵸? 그래서 틀린 건 1번. 조기노령연금은 처음 연금을 받은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 동안 받죠. 예,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은 한 번 조기는 영원한 조기예요. 조기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율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거죠. 조기노령연금은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70% 감액되죠. 그래서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1년당 7.2%씩 해서 최대 36%가 더해지는 거고, 조기로 받으면 최대 30%, 1년당 6% 감액해서 최대 30%까지 덜 받는 거고.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 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뭐 가능하겠죠. 저는 나중에 다시 받을래요. 이렇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급 개시 연령.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겠죠. 58세인데 60세에 받아야 되는데 조기노령연금을 받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랬다가 다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이제 이 기간 동안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조기노령연금은 당연히 정지가 되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 연령 미만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는 수급 개시 연령 전에 받고 있던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죠. 자, 요번 차시 마지막 문제. 다음 가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가로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 월액에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에 가로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여기까지 해보면 가로배는 4배고요. 위에는 반환일시금.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일단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 월액 또는 가입 중에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그러니까 마지막 거냐 아니면 전체 평균이냐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기준소득 원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서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을 받는 날로부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국민연금은 거의가 소멸시효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이내에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1번. 반환일시금 4배 5년. 자, 계속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쵸?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 페이지를 보면 모양이 여기가 끊기 좋아서 여기까지 끄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차시에 또 18번 문항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